1832년 6월 5일 프랑스 한 장군의 장례 행렬이 군대에 둘러싸여 파리 시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군인뿐 아니라 파리 노동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여성과 어린 아이들까지 장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뒤따랐는데요. 그런데 행렬 곳곳에서 비장한 구호가 들려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터져나온 외침. 곧 군인들과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웠던 파리의 6월은 핏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이 처절한 역사의 순간을 아주 강렬하고 대범하게 그려낸 세계적인 뮤지컬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게 무엇일지 짐작되시죠?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레미제라블입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울려 퍼지는 가슴 뭉클한 대합창. 막강했던 군대에 맞선 가난하고 힘없는 프랑스 사람들의 처절한 몸부림. 애들은 대체 왜 총과 칼 앞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의 바람대로 혁명은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굶주리고 가련했던 프랑스 민중들의 역사를 뮤지컬 읽어드린다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 담고 있는 프랑스 혁명, 어떤 혁명일까요? 많은 분이요, 절대 왕정에 대항해서 시민들이 바스티유를 습격하며 시작된 1789년의 혁명을 떠올리시는데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레미제라블의 혁명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정확히 43년 후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프랑스 혁명은요, 1789년을 시작으로 잇따라 발생하는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까지를 포함해서 약 60여 년간의 혁명 기간을 통틀어서 일컫는 겁니다. 레미제라블은요, 그 중에서도 1832년 6월에 발생한 봉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랑스의 혁명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졌을까요? 프랑스는요, 1000년에 가까운 시간 철저한 신분제 아래 유지되어 왔습니다. 제1신분 성직자, 제2신분 귀족, 그리고 제3신분 평민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했던 지배계층인 성직자와 귀족이 프랑스 토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 98%의 농민과 상인 노동자들이 낸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이들이 사치와 향락에 쓰는 돈마저도 농민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프랑스 귀족들은요, 정말 사채 진심이었습니다. 남성들은 이 하얀 분을 뿌린 가발을 쓰고요, 비단 양말을 신었죠. 여성들 코르셋으로 허리를 꽉 조인 풍성한 치마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잘 차려입고 자신의 미적 감각을 보란듯이 뽐내는가 하면요, 호화스러운 향인에 정말 엄청난 비용을 들이거나 거대한 공원과 이 저택을 짓기 위해 거금을 쏟아부으며 재력을 자랑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평민들의 등골 브레이커쯤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가 이 미국의 독립운동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요, 프랑스의 국고가 바닥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금은 더 걷어야죠. 이에 평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우리가 흔히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알고 있는 시민혁명의 서막이 오르게 된 겁니다. 혁명의 여파요, 대단했죠. 1793년 루이 16세가 반두대에서 처형됩니다. 귀족들은 죽거나 추방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평민이 되었죠. 또한 몰수된 교회와 귀족의 재산은요, 농노신문에서 해방된 농민들에게 분배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헌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서 존재한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의 유지에 있다. 이러한 권리란 자유, 소유,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유럽 대륙 최초의 인권 선언이자 프랑스 헌법의 전문이 된 조항의 일부입니다. 이걸 읽다 보니 세상이 뒤바뀌었다는 거 느껴지시죠? 이로써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했던 프랑스의 왕권은요, 헌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입헌 군주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란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혁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프랑스 사람들의 삶은 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비패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를 두고 이 권력 투쟁이 치열해지던 가운데 프랑스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때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급진적이었던 과격파를 이끄는 로베스피에르가 이 공포 정치를 실시하고요,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동안 좀 시장이 안정되는 듯 했는데요, 로베스피에르가 반대파에 숙청당하면서 최고 가격제는 폐지되었고요, 물가는 다시 미친 듯이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 이 장발장이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시기가 바로 그 이후 1796년이 됩니다. 혁명의 아수라장 속에서 희생당한 힘없고 가난한 평민들을 대변하는 인물이 장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제가 뮤지컬 보는 재미를 좀 키워드리기 위해서 큰별쌤이 전하는 역사 TMI 하나. 당시 권력 투쟁으로 혼란해진 이 프랑스에는요, 영웅 등장합니다. 프랑스의 정복왕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레미제라블의 첫 장면에요, 빵을 훔친 죄로 이 강제 노역형을 받은 장발장이 프랑스 남부의 툴롱에서 복역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이때 이 장발장과 죄수들이 이 무트로 끌어올리던 만신창이의 배가 바로 나폴레옹이 이끌던 지중해 함대의 1등 전함이었던 겁니다. 이게 나폴레옹과 연결되는 그 장면이었군요. 이처럼 하늘에는 신이 없고 땅에는 자비가 없고 모두가 이 불쌍한 사람들을 잊었던 비참한 시대, 프랑스는 또 한 번 빈부격차가 극심한 불평등의 그 나락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 정복전쟁에 패배한 후 유럽 군주들이 루이 16세의 친척인 루이 18세를 왕으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1789년에 시민혁명이 결국 실패하고 프랑스는 다시 왕정복고의 시대로 회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이 평등의 시대를 가로막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 산업혁명의 거센 바람이 프랑스 전역을 덮치게 됩니다. 당시 기계의 등장과 함께 이 노동자들은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거든요. 만약 10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을 가진 자본가가 기계를 사용한다면 일하는 사람을 대폭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입에 이게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선 노동자들은요, 무엇이든 해야 했던 상황이죠. 결국 이들은 할 수 없이 자신의 임금을 낮추고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공장주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 부족했고요.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죽거나 사라지길 바라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궁지에 몰렸던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성들이겠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운 좋게 공장에 취직하더라도 임금이 턱없이 낮았고요. 이마저도 구하지 못한 여성은요, 부양해줄 남자 친척이나 남편이 없을 경우 먹고 살기 위해 매춘을 해야 했습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이런 시대상을 반영한 인물이 있지요. 바로 남편에게 버림받고 홀로 어린 딸인 코제트를 키워했던 판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 파리에는 판틴처럼 불평등에 몰려 매음굴로 흘러들어간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판틴의 주제곡인 난 꿈을 꾸었죠가 뮤지컬에서 그 어떤 넘버보다 처절하게 들리는 건 아마 가난한 여성들에게 이처럼 희생과 복종을 강요했던 시대의 잔혹함 때문 아닐까요? 바라던 인생 이건가 왜 난 이 지옥에서 사는가 그 꿈은 어디로 갔나. 이런 비극적인 시대가 낳은 등장인물이 이 장발장과 판틴이라면 시대를 우아하며 날카롭게 비꼬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유일한 웃음 버튼이자 얄미운 사기꾼인 테나르디에 부부입니다. 산업화로 인해 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파리는 좁고 더러운 빈민가들이 형성되죠. 이곳에선 시름을 잃기 위해 이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로 변해갔고요. 평범했던 노동자들은 노름꾼과 불황자로 전락합니다. 거리 아이들마저도 노동력을 착취당했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테나르디에 부부가 운영하는 여관을 보면서 마치 파리의 빈민가를 축소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관에 모인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시대,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삐딱한 사람들의 모습을 희화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당시 프랑스에서 이 다수의 지배계층은요, 빈민? 이건 사회가 나온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가난과 배고픔, 사람이 날 때부터 타고난 성질, 즉 게으르고 악한 성격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어처구니 없게도 많은 시간 일하는 것, 더 많이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줄여야 되는 것,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죄인이나 불황자들을 수감하던 수용소에서는 장발장처럼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 것이 이 게으름과 죄악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죠. 레미제라블에서 이런 지배계층의 논리를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인물 누굽니까? 바로 자베르 경감입니다. 그는요, 이 장발장은 악의 길에 있고 자신은 정의의 길에 있다고 믿는 원칙주의자로 작품 전체에서 이 주인공 장발장과 아주 팽팽하게 대립을 합니다. 이렇게 19세기 파리를 살아가는 비극적인 사람들의 서사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혁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한 걸까? 이에 당시 파리의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찾은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왕을 끌어내리고 공화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공화제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극중에서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을 반영한 인물이 앙졸라와 마리우스입니다. 사회를 바꿔내고야 말겠다는 그 순수한 열망과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이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지키고 기득권에 대항하는 바리케이드의 시대를 연 주역들이었습니다. 특히 마리우스는 장발장이 양녀로 삼은 코제트와 사랑에 빠져 연인이 되기도 하죠. 이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원작자인 빅토르 웨이고가 이런 혁명의 시대를 살아간 불쌍한 민중들의 모습을 그렸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작품을 감상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789년 발생한 프랑스 대혁명은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내세운 시민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은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왕권을 더 강화시키려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루이 18세의 뒤를 이어서 1824년 프랑스를 통치하게 된 샤를 10세입니다. 그는 왕의 힘이 강력한 나라를 꿈꿉니다.
과거 선조들이 그래했듯 사람들이 이 머리를 조아리는 강력한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선 자신의 세력을 늘려서 힘을 키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샤를 10세가 몇 가지 정책을 시행하죠. 대표적으로 성직자의 권한을 확대했고요. 혁명 시기에 망명했던 귀족들의 토지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시 그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막무가내식 행보는요, 그간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요. 왕정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도 끊어버리면서 등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요, 드디어 1830년 선거에서 공화제를 지지하는 공화파가 압승하는 것으로 표출이 됩니다. 샤를 10세, 공화파가 압승한 이 분위기 속에서 왕권에 대한 욕심 포기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샤를 10세는 결국 의회를 해산시키고 출판의 자유를 정지했고요. 부유한 지주들, 즉 귀족들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것으로 투표의 권리를 제한해버립니다. 게다가 입법권마저도 왕이 독점하도록 하죠. 그야말로 지난 혁명의 열매를 완전히 수포로 되돌리는 정책들을 남발한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프랑스 시민들은요, 1830년 7월 28일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바로 7월 혁명. 3일간 이어진 이 혁명은요, 일명 영광의 3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때 벌어진 혁명을 그린 그림, 그 유명한 외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인 것이죠. 7월 혁명으로 인해 결국 샤를 10세는 영국으로 망명이 되었고요. 다음 왕으로 루이 필리프가 즉위하게 됩니다. 이 루이 필리프, 시민들의 바람대로 공화제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세금 200프랑 이상을 내는 25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확대해주며 시대를 저버리고 입헌 군주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은 샤를 10세를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왕만 바뀌었을 뿐 돈 많은 지주와 자본가들에게만 선거권이 확대된 것이었습니다. 뭐냐고요, 이게. 이에 동등하게 선거권을 가질 수 없었던 가난한 민중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1832년 6월 5일, 대표적인 공화주의 정치인이었던 라마르크 장군이 사망하자 군주제 폐지를 기초로 노동자와 학생들을 주축한 혁명군은 장군의 장례식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레미제라블이 그리고 있는 6월 봉기였던 겁니다. 당시 급박하게 전개되던 상황을 빅토르 위고의 전개선 이렇게 전하고 있죠. 1832년 6월 5일 당시 위고가 뚠르리 정원에서 휘곡을 집필하고 있다가 총소리를 들었다. 공원 관리자들은 위고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자물쇠를 열었다. 그러나 위고는 집으로 뛰어가는 대신에 이미 파리의 절반이 군중들에게 점령당했다는 것도 모르고 빈 거리를 가로질러 그 소리를 따라갔다. 혁명군은 도시의 그 좁은 골목에 바리케이트를 쌓아 올린 후 그곳에 붉은 깃발을 꽂고 군대에 대항했습니다. 당시 벌어진 시가전은 정부군과 평민 사상자가 800여 명에 달할 만큼 격렬했습니다. 이 뜨겁고 처절했던 혁명은 웅장한 합창곡과 솔로곡으로 배치되며 장면과 관객들을 압도합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끝나고 역사는 아주 초라하게 막을 내리죠. 막강한 화력을 뿜어내던 정부의 탄압에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불쌍한 자들의 봉기는 또다시 실패로 끝이 나며 위태로웠던 왕정은 다시 굳건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민중들은 이대로 자유와 평등의 새 시대를 포기한 걸까요? 레미제라블의 마지막 장면 보시면요, 이후의 역사를 살짝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장발장이 혁명의 시대를 살아간 혁명에 희생된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민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장면이 그려진 것처럼 16년 후인 1848년 2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혁명이 다시 일어나면서 루이 필리프를 끌어내리고 드디어 왕정을 폐지시키는데 성공한 것이죠. 물론 프랑스는 진정한 민주공화정이 정착되기까지 이후 험난한 여정을 더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민중들의 목소리로 그들이 원하던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라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해는 떠오를 것이다. 빅토르 위고의 그 글이 드디어 실현된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비참한 민중들의 삶에 주목한 뮤지컬 레미제라블. 이런 메시지 때문일까요? 뮤지컬 레미제라블은요, 지금까지 37년간 53개국 22개 언어로 공연되면서 총 1억 3천만 명이 관람한 뮤지컬계의 바이블로 등극합니다. 특히 이번 한국 공연은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영국 오리지널 제작진이 인정한 가장 완벽한 배우 캐스팅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 오직 실력만으로 선발된 최고의 배우들이 꾸미는 완벽한 무대, 바로 이 점이 대사 없이 진행되는 송스러운 뮤지컬인 레미제라블의 한국 공연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민중이 일궈낸 가슴 벅찬 혁명의 그날을 레미제라블과 함께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죠.